자, 이제 부동산 분류입니다. 부동산 분류와 그 뒤에 이제 부동산 특성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 부동산 특성 속성은 뭐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그리고 특성은 중요도가 좀 높기는 한 편이지만 분량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성은 종류만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속성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부동산 개념을 했죠. 조금 전에 부동산 개념 했잖아요. 쉬는 시간에 복습 좀 하셨습니까? 이 훈련을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서서히. 부동산 개념 하면은 세수로 나누어서 얘기했죠. 법, 경, 기.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어떻게 나눴어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이라 그랬죠. 민법상 부동산이라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한다 그랬죠. 토지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는 뭘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효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동산입니다. 그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항구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광해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에 뭐를 더한다 그랬죠? 준 부동산을 더한다 그랬죠. 그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공시방법이 등록이나 등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준 부동산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광해 부동산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 그랬어요. 상품은 상품인데 이제 좀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생산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소비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자산, 자본 이런 표현들이 경제적 개념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고요. 기술적 개념에서 등장하는 용어는 공간이다, 자연, 위치, 환경, 뭐 토목, 지질 이런 표현들이 기술적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부동산학에서는 이 부동산을 볼 때 이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본다 그랬죠.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이런 측면을 다 살펴보는 거를. 됐나요? 좀 전 시간에 한 거죠. 뭐 5분도 안 걸렸죠 지금. 복습하는데 5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5분 이내에 다 스크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걸 하시면은 공부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한 거를 쉬는 시간에 스크린을 할 때 한 5분 정도. 그래서 지금 이거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배속으로 하면 안 돼요. 배속으로 하면은 뭔 소리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요.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들어가고 한 귀로 빠져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정상 속도로 듣고요. 배속으로 듣는 건 나중에 복습을 하거나 아주 그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갔을 때는 배속이 되더라도 지금은 배속으로 하지 말고 정규 시간대로 듣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강의를 또 듣는 게 아니고 한 10분 정도 생각하는 거죠.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5분 생각해서 복습하고 5분 쉬고 다시 이제 수업 듣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듣더라도 정규 시간 듣는 것처럼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딱 마련해 놓고 그렇게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선은 시간 단축시키려고 막 빨리 지나가 버리면은 그거는 전혀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곱씹고 하는 그런 단계가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분류입니다. 자, 이 부동산 분류는 토지도 분류하고 건물도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토지를 분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물 분류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토지 분류가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그 공법에 출제되는 그런 게 분류가 돼서 제가 개론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공법에서 출제되는 것 중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려요. 이 공법에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토지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나누는데 용도지역을 도, 관, 농, 자 이렇게 나눠요. 넷으로. 요거는 이제 도시지역, 요거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럽니다. 여기는 또 용도지구 해서 또 많습니다. 이거 이제 아마 공법 시간에 외우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결혼해서 할 부분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용도지구 하면은 뭐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득 하는 게 있어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전지구, 그다음에 보시, 시설보호지구, 또 보시개, 개발진흥지구 이런 식으로 보시개, 고취, 고도제한지구, 고도지구인가? 취락지구, 고취, 방방특,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인가요? 그런 이제 지구가 있어요. 근데 그는 공법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결혼에서는 이런 정도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다는 정도만 지나가요. 그러면서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화지구이면서 방제지구 동시에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이지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라면 다른 거는 이제 지정이 안 되는 거고, 도시지역이라면 다른 거는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복 지정이 안 되고, 이거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을 다시 또 나눠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주상, 공, 녹 이렇게, 또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보생계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더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이 공법에서는 잘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개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토지는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개발 목적이냐, 하나는 생산 목적이냐, 하나는 보전 목적이냐. 항상 이 셋이에요. 항상 셋이에요. 항상. 이 개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쇼핑을 하는 것,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개발 목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원래 자연 상태를 우리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 목적은 뭐예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농사도 짓고 임산물도 채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의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무도 있어야 되죠. 녹지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계속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왜 근데 넷이냐? 왜 넷이냐? 사실은 셋입니다. 셋. 요 놈을 빼고 생각해야 돼요. 요걸 빼고 생각해야 돼요. 관리지역을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은 이 셋 중에 뭐예요? 개발이죠. 개발. 여기 농림지역이거든요. 농림. 이거 뭐예요? 생산이죠. 생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보전 목적 이렇게. 이거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지역은 왜 관리지역인가 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하기도 뭐하고 저쪽으로 뭐 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쪽으로 분류하기도 못하고 이쪽으로 분류하기도 못하고 이쪽으로 분류하기도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정은 해놨는데, 지정을 해놓고도 요거를 나눌 때는 앞으로 얘는 요 중에서 관리지역 중에서 앞으로 요 땅은 개발할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앞으로 생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땅도 있고, 요 중에서 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도 있단 말이에요. 관리지역 내에. 일단 지정은 해놓고, 그래서 그 중에 관리지역 내에 요거 보존관리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개발관리지역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계획. 앞으로 개발할 걸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 그러면 됐죠? 관리지역도 셋으로 나눈다고요. 됐나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토지에 투자를 한다면은 보존관리 지역에 투자하시겠어요? 생산관리 지역에 하시겠어요? 계획관리 지역에 하시겠어요? 예, 계획관리 지역에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한다면은.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외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간 농자 하지만 사실 도시 지역은 개발하는 지역, 예, 농림 지역은 생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보전. 다시 관리 지역을 예,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개발 관리가 아니라 계획 관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시 지역을 다시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도시 지역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는 곳, 주거용, 상가, 쇼핑하고 상업지역, 제품 생산하는 공, 주상공이 주상공. 자, 도시 지역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주상공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도시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녹지 공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 지역에 녹지 공간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상공 녹까지 가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 근데 녹지 지역을 다시 또 세수로 나눠요. 녹지 지역을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세수로 이렇게 녹지 지역을 어떻게? 보전 녹지, 또 생산 녹지, 개발 녹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자연 녹지라 그래요. 자연 녹지. 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근데 보전과 생산은 계속 같이 따라가죠. 여기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같이 따라가잖아요. 다만 이제 계획 관리를 하고 여기서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토지에 투자를 한다면 여기 투자하시겠어요? 여기 투자하시겠어요? 여기 하시겠어요? 예? 이거는 앞으로 계속 보존할 거라고.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거는 먹고 사는 데 쓰기 위한 것이라고요. 이거는 개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건 요거예요, 요거. 자연녹지라고, 자연녹지. 됐나요?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존, 생산, 개발, 보존, 생산, 개발. 토지를 다 그렇게 나누고 있다고요. 그럼 답은 금방 나오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런 식으로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건 나중에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항상 토지는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 공법에서도 하기는 하죠. 혹시 공법 들으신 분 안 계시나요? 여기는 다들 이제 생초짜들만 모여서.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공법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28개 지목이라고 해서요. 이건 또 공시법에서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공법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거는 공시법에서 해요. 공시법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결론에서도 어느 정도는 말씀은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28개의 지목은 토지의 이용 상태에 따라, 이용 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저는 밭을 말해요, 밭. 밭이 전이에요. 답은 뭐겠어요? 논이고요. 그 다음에 과는 뭘까요? 과수원이겠죠. 이거 이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더 이상 뭐 알 필요도 없고요. 목이 뭘까요?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1차 산업 용도로. 1차 산업 용도로. 목장용지.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임은 뭘까요? 임야, 산. 이런 거. 광은 뭘까요? 광천지라 그래요. 광천지. 뭐, 온천이 개발되거나 온천지라든가 아니면 뭐 광물 같은 거 나오는 광천지. 염은 뭘까요? 예, 염전. 예, 염전을 말해요. 그 다음에 대는, 여기서 말하는 대는 주거용이나 상업용 같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 그래요. 대. 그 다음에 장이 있는데요. 장은 공장을 장이라 그래요. 공장을. 공장용지. 그래서 약어를 사용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앞글자를 딴 거나 다름없거든요. 과수원의 과, 목장용지의 목, 임야의 임, 광천지의 광, 염전의 염. 대, 이거는 외글자니까 필요 없고요. 공장의 장, 두 번째 글자죠. 이 28개 지목 중에서
두 번째 글자를 약어로 사용하는 것이 4개가 있어요. 4개. 예, 그래서 차장천은 이렇게 외울 거예요. 나중에. 주차장의 두 번째 글자 하고요. 공장의 두 번째 글자 하고요. 하천의 두 번째 글자 하고요. 유원지의 두 번째 글자예요. 유원지는 이제 놀유자입니다. 노는 곳이요. 노는 곳. 노는 곳. 뭐 이제 놀이기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유원지. 원이라 그래요. 원. 네, 요 공장의 장이고요. 학은 뭘까요? 학교예요. 학교. 학교. 학도. 이거는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 그다음에 철은 뭘까요? 철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철도. 그다음에 천이 뭐라고요? 하천. 지금 여기 하천. 여기 천이 두 번째 글자요. 그다음에 제는 뭘까요? 하천 옆에 제방이 되는 겁니다. 제방. 이런 식으로 이제 1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뭐 더 하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28개 지목 분류하는 거는 공시법에서 합니다. 공시법. 근데 이제 결론은 워낙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잡단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언급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는 이제 결론에서는 이제 사쪽에 있는 부동산 이용 활동상 분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대지택지 부지가 나오죠. 대지택지 부지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대택부 이렇게 이제 줄여서 생각하시고요. 대지, 택지, 부지, 대택부 이렇게.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범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용하는 그 용도가 이제 범위가 더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택지를 중심으로 우리 택지 개발한다 그러죠. 택지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 개발한 그 택지에 주택만 짓나요? 상가도 짓죠. 경우에 따라 공장도 짓죠.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 공장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는 모두 다 택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모두 다 택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 그래요. 그래서 도로부지란 말 들어봤어요? 도로부지. 이런 말 쓰죠? 건물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 경우에 쓰죠, 부지. 아파트 부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건물 올라가죠. 건물 올라가는 경우에도 쓰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쓰고 포괄적으로 쓰는 말이 부지. 이거는 이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땅 택지. 자, 요 대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대. 요거 여기에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대. 공장 용지는 장이라 그랬죠. 이걸 좀 좁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요거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을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됐나요? 나중에 가면 이제 건축법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대는 이게 28개 지목 중에 대요와 같은 의미로 일단 생각하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지목이 대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대택부 구별만 하면 되죠. 대지는 주상, 택지는 주상공, 부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다.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후보지 이행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민법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업이죠. 예전에 언제 이런 공부를 해보셨어요? 몇 년 됐어요? 미리 조금은 시작했었습니까? 그래요? 그전에는 공부한 적이 없고요.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하지 그랬어요. 너무 늦게 시작했네. 그랬어요?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1차라도 합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보통 그 1차만 한다면은 한 석 달 정도 전에, 7월 달, 7, 8, 9, 10, 넉 달이네요. 7월 달에 시작하면은 1차만 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7월 달부터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지금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1차와 2차를 같이 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좀 아쉽네요. 점수가 그래도 조금은 나왔겠는데. 예. 아, 그렇습니까? 개론이 좀 이제, 지금까지 출제됐던 출제 경향과는 좀 달리 출제가 됐거든요. 공법 문제가 무려 5문제나 출제됐으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게? 공법과 관련되는 게.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공법과 관련된다 할지라도, 개론이라는 과목 성격이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뭐 출제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전형적으로 공법의 내용으로 출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공법에서 출제 안 하고 개론에서 출제한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청한 게 3문제예요. 5문제 중에 2문제는 좀 그렇게 뭐 공법에서 출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니까 개론에서 출제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3개는 공법에서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개론에서 출제를 해서 1차만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1차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의 교재 자체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차에서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집어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신청을 올린 거죠. 그래서 3문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하고 이거 이 신청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 때문에 정말 합격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도 안 올린 걸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한 걸 제가 얘기해서 올렸으니까 크게 한턱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라고 해서 개론의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저쪽으로 깊게 들어가 버리거나 건축법에 깊게 들어가 버리거나 이러면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평소에 수업할 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 반칙을 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서 묻는 거는 알아야 됩니다. 후보지 이행지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해요.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토지를 분류할 때 크게 분류하기도 하고 적게 분류하기도 해요. 크게 분류할 때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택농임 합니다. 택농임. 택지지역은 조금 전에 주상공 어떤 용도의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택지지역 이렇게 하고요. 농지지역은 뭐 말 그대로 농사 짓는 것, 뭐 임지지역, 임야. 자, 보통은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전환이 된다면. 자,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를 말해요. 전환이 된 거 아니에요. 전환이 된 게 아니고 전환되는 중에 있는 토지. 그럼 전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도로가 놓여져 있다. 그러면은 전환이 된 거예요. 도로가 놓여져 있으면 전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세종시 근처 가보시면 될 거예요. 세종시 근처 가시면은 택지 정리는 돼 있다는 거는 도로는 닦여져 있어요. 아직 건물은 안 올라가 있어도 도로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택지가 된 겁니다. 완료가 된 거예요. 뭐 언제든지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도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도로 만들 때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택지 개발할 때? 그 도로가요. 그 도로 자리를 먼저 깊게 팝니다. 도로 자리를 미리 파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구, 뭐 전선, 뭐 이런 가스, 전기, 뭐 이런 거 다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묻어버립니다. 그 위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길 아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그 공동구라 합니다. 공동구. 뭐 하수도, 상수도, 전기, 광 케이블 이런 것들이 다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미 기반 시설이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택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땅은 후보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땅이 후보지인가 하면은 농사 짓지도 않고 그냥 묵혀놔서 잡초가 자라고 있고 도로도 없고 그냥 팻말만 떡 붙어 있어서 몇 다시 몇 구역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런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후보지가 되는 후보지. 예, 저는 그런 땅이 후보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택지 지역을 다시 주상공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농지 지역을 전답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환 중인 경우도 있죠.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어가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지였는데 이게 점포가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차 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상업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이행지라 그래요. 요 분류 범위 내에서 소분류상 전환 중이면 이행지, 대분류상 전환 중이면 후보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논에서 밭으로 바뀔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행지 하고요. 요걸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요 범위를 벗어나면 테두리를 벗어나면 후보지가 되는 거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범위를 벗어나면은 후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따로 뭐 볼 필요 없고요. 후보지 이행지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지획지를 보겠습니다. 필지획지는 여러분 이제 혹시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필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내가 몇 개 필지, 몇 필지 땅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 필지는 법적 개념이에요. 근데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이건 법에서 사용하는 거고 법.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 또는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좀 법률 이름이 긴데요. 공시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아까 28개 지목했죠. 28개 지목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는 게요. 이 28개 지목도. 이제 14개가 더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필지별로 다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1필지별로 한 개의 지번이 붙고요. 1필지별로 한 개의 지목이 붙습니다. 그래서 1필지 1지번주의라 하고요. 1필지 1지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필지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이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인 측면은 주로 어떤 측면 본다 그랬죠, 아까? 가치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법적인 측면은 주로 어떤 측면 본다 그랬어요? 권리 측면 본다 그랬죠. 그래서 필지별로 이 소유권 표시가 돼 있고 필지별로 뭐 저당을 설정한다 뭐 이렇게 할 때 다 그렇게 필지별로 따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 필지예요. 두 개 필지인데 건물이 하나가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요. 필지는 두 개 필지입니다. 자, 근데 이게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가 종로구고요. 여기가 중구예요. 서울에.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면은 동이 다르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종로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중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지가 당연히 두 개예요. 근데 건물은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이 사실을 육안으로 그냥 그 건물 가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건물이 지금 시위 많이 발생하는 그 광화문 사거리 있죠. 광화문 사거리에 여기 동상이 두 개가 있죠. 광화문 그 안에 그 사람들 이렇게 차 다니는 그 안쪽에 동상이 두 개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이고 여기가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세종대왕을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요 사거리 요 오른쪽 여기에 광화문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광화문 빌딩이 지금 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어요. 근데 이걸 저도 알기 전에는 이 건물이 그런 상태인지는 몰랐죠.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들었었는데 아주 예전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만 광화문 빌딩에 그게 검색을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건물 같은 건물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사무실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사무실이 갈라져서 이쪽은 종로구, 저쪽은 중구죠. 그러면 사무실에 이쪽에 있는 직원은 종로구로 주소 우편 배달 받고요. 그럼 저쪽에 있는 직원은 중구로 배달 받고 같은 회사인데 사무실 부서 바뀌면은 주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건물로 배달이 되는데 7층까지는 중구고요. 8층부터 20층까지는 종로구로 그렇게 돼 있어요. 층으로 나서 층으로.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포기를 못해요. 세수 있어요. 세수, 세금.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7층까지는 중구. 이 종로구에 편입된 면적이 더 넓어요. 종로구에 편입된 면적이 더 넓어서 8층부터 20층까지는 종로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자 보통 사람들 가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건물이 있고 그 밑에 땅일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땅에는 뭐 조경도 이렇게 좀 돼 있고 벤치도 있고 의자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자 그러면은 그는 몇 개의 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필지는 몇 개 필지인데 2개 필지인데 획지는 몇 개다? 1개의 획지다 이 말이에요. 2개의 필지인데 1개의 획지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때 쓰는 말이 획지라고요. 됐나요? 지금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땅 몇 개의 획지예요? 땅에 하나 획지죠. 하나 획지인데 이게 몇 개 필지인지는 모르죠. 떼봐야 아는 거죠. 그럼 떼봐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했지만 대부분은 1개의 필지겠지만 이 떼봐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의외로 꽤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할 때는 획지로 개발하는 거예요? 필지로 개발하는 거예요? 획지로 개발하는 거죠. 획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 이용활동과 관련돼서는 획지 개념으로 쓰는 거고 구체적으로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따져볼 때는 필지별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법적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주로 권리 측면이고 이거는 뭐 가치가격 측면. 자, 이런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1필지가 2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이제 넓은 땅, 1필지 땅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 부분은 주거지역, 요 부분은 상업지역. 어떤 지역이 땅값이 더 비싸요? 상업지역 땅값이 더 비싸죠. 이러면 1개의 필지지만 몇 개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2개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획지가 나누어지는 거죠. 1개의 필지라도. 가격 수준이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필지 획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지금부지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더 자주 언급돼요. 시험에서. 지금 필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 이 나지금부지 요거는 이제 더 자주 언급이 되니까 요건 조금 더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제 낮에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을 말해요. 지상에 건물이 없어요, 낮에는. 근데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땅, 낮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지상에 건물이 있죠. 밑에 건부지죠. 요 2개를 합한 것을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조금 전에 부동산 개념할 때 복합개념 부동산 했죠.
복합 개념 기억나십니까? 복합 개념 할 때는 종합하고 같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 개념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복합 개념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 그냥 복합 부동산 하면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필요한 이유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요. 제가 감정평가사한테 후배한테 어디 가냐 했을 때 나지 평가하러 갑니다 라는 말을 하고요. 건부지 평가하러 갑니다 라는 말이 다른 말이죠. 나지 평가하러 간다 이 소리는 뭐예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평가하러 간다는 뜻이고요. 건부지 평가하러 갑니다 하면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밑에 땅 평가하러 갑니다 라는 뜻이고요. 건물 평가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건물만 평가하는 거죠. 근데 복합 부동산 평가하러 갑니다 하면은 토지 건물 다 평가하러 갑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의사소통하기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복합 부동산이에요. 나지, 건부지, 복합 부동산까지. 자, 근데 그 나지 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내용들이 더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음에라는 단어 자체도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실 때 이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표기가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되는갑다 하고 지나가면 되죠. 근데 그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건부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부지에서도 동그라미 1번, 2번은 다음에 해놓으셔도 돼요. 다음에 이제 괄호 5번에 맹지대지가 있죠. 괄호 5번의 맹지대지는 자 요거는 시험에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맹지는 어렵지도 않은 게 자주 나와요. 맹지는 이걸 말해요. 도로에 접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떨어진 도로로부터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이 도로로 나가려면 남의 땅을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땅을 맹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루형 토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도로에 접한 면이 좁은 입구로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대지라고 하지 않고 자루형 토지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시험에 출제된다면. 왜냐하면 이 대지는 대자가 한자가 달라요. 여기는 오도이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대택부 했죠. 대택부 할 때 그 대자는 오도이자가 아니고 흑토자예요. 여기가. 이 흑토자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자루형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루형. 이 대자는 오도이자가 들어간 이거는 한자로 치면은 겉옷대란 뜻이에요. 겉옷. 겉옷. 그런 이제 한자 의미인데 자루형 토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법지빈지가 있죠.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하고요. 활용실익이 없는 땅을 법지라 그래요. 법자죠. 법자. 법지빈지. 요거는 이제 활용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소유권 표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법지는 활용실익은 없다 그래요. 근데 소유권 표시는 돼 있다 그러고요. 빈지는 활용실익은 있는데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다 이렇게. 빈지가 한자가 어려워요. 빈지가 물가빈 한자가 어려워서 바닷가라고 법률 용어에서는 다 바꿨어요. 바닷가. 일단 법지는 뭔가 하면 이거 이제 나중에 이것도 공시법에서 배우실 텐데 지적 측량을 할 때 땅을 측량할 때요. 경사진 경우에는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상단을 기준으로 측량하지 않습니다.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이렇게 측량을 해서 100평이 나왔어요. 자, 내가 땅을 샀습니다. 100평인 줄 알고 도면만 보고 샀어요. 도면. 근데 도면상 우리나라는 수평투영 면적이라 그래요. 도면상 100평 나왔는데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샀어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만 쓸 수 있는 땅은 60평밖에 안 돼요. 이 경사면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몇 평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등기부상으로는 몇 평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몇 평밖에 없어요? 60평. 나머지 못 쓰는 땅이 바로 이 법지예요. 법으로는 갖고는 있어요. 내가 100평이라는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등기부상으로는. 근데 경사면 때문에 60평밖에 못 쓸 수가 있다고요. 이럴 때 이런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지라고 한다고요. 근데 빈지는 바닷가요. 바다에 가면 이제 밀물 썰물이 있죠. 자, 밀물 썰물에 의해서 이렇게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부분을 순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갯벌이라고 하죠. 갯벌. 밀물, 썰물, 갯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자로는 이제 간석지라 그래요. 간석지. 이걸 만조, 간조. 조수, 간만의 차이라 그러잖아요. 간조, 만조의 차이, 간만의 차이. 이런데 이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온 곳이 바다예요. 바다. 물이 가장 가득 찼을 때 여기서부터 이쪽은 바다고요. 이쪽은 육지입니다. 근데 측량을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측량은 이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측량을 해요. 여기는 측량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육지고 여기는 바다고. 자, 이 부분은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주로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죠. 모래사장. 주로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측량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측량이 안 돼 있다. 여기서부터 측량하니까. 보통 뭐 이제 모래사장이 끝나면 이렇게 뭐 언덕 같은 것도 나타나고 하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들어와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측량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죠. 당연히 측량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뭐는 있다고요? 활용실익은 있다고요. 어떤 활용실익이 있을까요? 텐트값 받죠. 텐트값 받잖아요. 이런 데서 받잖아요. 텐트값. 그 텐트값을 누가 받아요? 근데 보통? 그 주인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저폭들. 주로 저폭들입니다. 그 해운대 저폭들하고 다 연계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동네, 저폭들이 없는 동네는 그 지역 상인들, 그 지역 무슨 마을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받죠. 아무튼 그런 정도. 또는 동해안으로 가면은 저희 외가가 삼척인데 거기는 예전에 이제 어릴 때 보면은 해수욕도 많지. 그때는 해수욕이라는 게 없었죠. 어릴 때는. 그때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고기 잡아오면 말리는 곳. 거기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덕장이라 그러죠. 고기 말리는 생선 말리는 곳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해수욕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예전에 있었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안 갔을 뿐이지.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이제 용어들이에요. 이제 법지, 빈지. 그다음에 이제 포락지가 있죠. 마지막에 포락지는 그 키워드가요. 그 포락지란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 되죠. 하천으로 변한 이게 키워드고요. 하천. 이제 물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나거나 해서 이렇게 침식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깎아 들어가죠. 자꾸. 그렇게 되면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게 이제 물 밑으로 잠기고 하천으로 변하고 물과 관계 있고요. 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하고 있죠. 수면 밑으로 잠긴 이렇게 물과 관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하천으로 변한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라고요? 포락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주택의 분류는 이게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를 하셔도 필요는 하니까 좀 간단하게는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있는데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 주택이 있죠. 근데 이제 공간은 따로 생각을 하시고요. 공간은 공동주택에서도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이 있죠. 다세대가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기숙사는 이제 따로 생각하시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규모가 점점 커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수록 이렇게 갈수록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단독주택은 단독이고요. 다중주택은 이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여럿이 이렇게 와서 지낼 수 있도록 취사 같은 거 안 되고 왜 잠만 자고만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주택이에요. 방만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에 취사 같은 거는 안 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다중주택이고 330제곱미터 이하예요. 밑이에요. 이거 밑이에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규모가 더 크죠. 이 다가구 주택은 뭐예요? 얘하고 차이점이 여기는 분리돼서 이렇게 취사도 되고 생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욕실도 있고 이러면은 다가구. 그런 게 안 되면 다중주택이에요. 그리고 얘는 규모가 같아요. 얘도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이하인데 규모인데 여기까지는 3층까지예요. 3층까지. 3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4층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금은 이제 더 높아지는데 근데 면적은 똑같거든요. 660제곱미터 이하고. 근데 여기는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예요. 초과. 그리고 요것도 4층까지예요. 근데 요거는 5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 그래서 이렇게 올수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규모는 같고 여기는 4층까지, 저기는 3층까지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요 둘 차이. 얘네들은 따로 보고요. 여기는 구분 소유가 돼요. 구분 소유라는 거는 101호, 102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01호 등기부가 따로 나와요. 102호 등기부가 따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101호, 102호가 있어도 등기부가 따로 안 나오고 그 건물 통째로 건물 등기부만 나와요. 단독주택은 건물 통째로 하나의 등기부가 나온다고요. 됐나요? 얘네들은 건물 통째로가 아니고 각 구분 소유되는 그 호별로 등기부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 정도면 일단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은 부동산 특성인데요. 이거는 부동산 특성은 종류만 알고 가세요. 파생 현상 이런 거 나중에 조금씩은 할 건데 그런 이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특성은 이거는 이제 자연 토지 특성이 있고요. 건물 특성이 있는데 건물 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토지 특성만 좀 신경 쓰는데 토지 특성을 다시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 종류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라고요. 종류와 뜻. 그 뜻 정도는 아시는데 파생 현상이 우리 시험에서 이게 출제되는데 이걸 알면은 이걸 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종류와 뜻을 알아두시는 거고 이거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돼요. 이게 난이도가 높다고요. 여기가 난이도가 높고 분량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종류와 뜻 정도만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부동성. 부증성도 있고요. 영속성도 있고요. 개별성도 있고요. 인접성도 있고요. 이렇게 5가지 정도. 여기 이제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성질이에요. 인간과는 관계없이 갖고 있는 성질이 바로 이 자연적 특성이죠. 부동성. 이게 부동산을 대표하는 성질이죠. 토지를 대표하는 성질이에요.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뜻은 안 어렵습니다. 부증성. 토지는 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뚝딱뚝딱 만들어서 증가시킬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선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저수지를 매립해서 농지로 바꿨어요. 자, 그랬을 때 농지의 양은 늘겠죠. 그렇지만 저수지 면적은 줄죠. 이거는 토지의 양이,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증성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뚝딱뚝딱 만들어서 낼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영속성은 토지는 닳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아까 포락지 했죠. 포락지 물과 관계된다 그랬죠. 이제 침식작용 때문에 하천으로 변하거나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자, 이랬을 때 홍수가 나서 논밭이 하천으로 편입이 되면은 논밭의 면적은 줄어들었겠지만 하천 부지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닳아 없어지지 않아요. 영속성. 개별성. 모든 토지는 다 제각각이에요. 방향이 다르든 지세가 다르든 집안이 다르든 지질이 다르든 뭔가 다르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인접성. 모든 토지는 다 붙어 있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길 건너편, 길 이쪽 편 이렇게 하는 게 있어도 그것은 인위적으로 했을 뿐이지 결국 그 집안은 다 연결되어서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접성이에요. 연접성, 연결성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연접성, 연결성.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이제 후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이거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 용도 다양해요. 경우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뭐 상업용으로 사용하든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용도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해요.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죠.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병합을 해서 쓰거나 또는 분할을 해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병합 분할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자꾸 바뀌어요.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세종시 보십시오. 세종시가 그 농사 짓던 곳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또 11월 3일 날 11.3 대책 발표하면서 전매 제한 지역, 금지 지역 발표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행정적 위치가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규제받지 않다가 이제는 규제받는 지역으로 바뀐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물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어도. 됐나요? 이런 정도의 뜻은 안 어렵죠. 나중 되면 이제 이 파생현상이 어려워요. 파생현상이 어려우니까 이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시라고요. 1권은 보시되 나중에 이제 책을 받으시면은 기본서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시란 뜻이에요. 다음에 부동산 속성이 있죠. 부동산 속성은 10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번에 27회마저 출제되지 않는 바람에 10분의 0이 돼버렸어요. 최근 10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이 됐는데 아무튼 요거는 중요도가 좀 약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이번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드릴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이번 이제 11월, 12월 달은 조금은 이제 좀 빡빡하게 하지 않고요. 1월 달 가면은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부터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와서 앉아 버티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했는 것이 뭐예요? 오늘 했는 게 부동산 개념하고 부동산 분류를 했죠. 부동산 개념하면은 법, 경, 기 생각했어요.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나누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토지에 붙어있는 정착물이라 했고요.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정착물입니다. 그래야 부동산이고요. 아니면은 동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서 준부동산을 더한다 그랬죠. 저는 그 성질상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등록이나 등기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들, 자동차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다라고 해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측면이고, 경제적인 측면은 부동산도 상품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상품, 소비재, 생산재 또는 뭐 자산, 자본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에서는 대택부 했습니다. 대지, 택지, 부지 해서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택지. 대지 하면은 그런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부지 하면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외에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부지라 했고요. 후보지, 이행지 하면은 공통점이 전환 중인 토지입니다.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가 후보지, 이행지인데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라고 했습니다. 필지, 획지에서는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경우에 따라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다른 두 곳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의 필지를 할지라도.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했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그리고 건물과 밑에 건부지를 합쳐서 부를 때는 복합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법경기를 다 보는 것은 복합 개념으로 본다는 그랬고요. 그냥 토지 건물을 합쳐 부를 때는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지빈지에서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땅, 경사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빈지, 빈자, 물가빈이라고 그랬어요. 바닷가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땅, 바닷가 했어요. 포락지, 요거는 물과 관련된다 그랬습니다.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게 포락지라 그랬어요. 주택의 분류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갈수록 커진다 그랬죠.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 그랬어요. 규모가. 다중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고 3층까지예요. 다세대 주택은 규모는 같다 그랬어요.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4층까지고요.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4층까지인 거는 똑같고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에서 부동성이 대표적인 성질이고요. 부증성,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영속성, 소모되어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이 있고요. 인문적 특성에는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됐나요? 오늘 했는 내용입니다. 오늘 했는 내용도 이렇게 하니까 금방 또 스크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요. 훨씬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학습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면은 이런 학습 방법을 아신다면은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1년간 열심히 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주 따뜻하게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